주제를 제가 시대 변화와 평생 자산관리 전략. 여러분들 자산관리 얘기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듣다가 여기서 한 두세 개 했지만 내가 가져가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또는 30년 후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때는 아마 엄청난 부를 갖게 될 거라고. 그런 논리 제가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도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 독일 정부가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독일이 먼저 디지털화를 선언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6년 스위스 다보스라는 마을에서 매년 초에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그때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여기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 독일 경제학자 크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그때 그 다보스 포럼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은 잘 인식을 못했던 거야. 뭔지 몰랐단 말이지. 그랬던 것이 그 해 3월 달에 서울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구글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했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서울에 와가지고 2세대를 구단하고 바둑을 다수판둬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때마다 전 세계 바둑 그 전문가들이 이건 뭐 당연히 인간의 승리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느냐? 5판을 넣는데 알파고가 두 번째 판을 져요. 그 나머지 4판을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고가 5전 4승 1패란 거지. 근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두 번째 진 대국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건 알파고가 의도된 실수였던 거야. 사실상 알파고의 전승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계가 인공지능이 바둑이라는 거, 바둑 아시죠? 그 수가 무궁무진한 거.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근데 구글에서는 알파고를 어떻게 키우는가 되면은 전 세계 바둑 키보를 몇만 개를 입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파고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 거야. 그 인공지능 AI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된 거죠. 그 이듬해 이제 중국의 그 전 세계 바둑 이제 커세를 5판, 아주 완판을 시켜요. 알파고가. 그랬던 것이 그때부터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빅데이터가 뭐고 이게 AI가 도대체 뭐야? 4차 산업이 뭐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시작된 것이 이때부터였던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뭐 얘기가 많고 할래 복잡한데 우선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서로 융합되면서 초지능화, 이런 것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1차, 2차 산업혁명을 이제 오프라인 혁명이라고 해요. 현실의 세상이라고 한다고.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때 나오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그러니까 동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 전기기관을 만든다고. 그때부터 모든 물건을 그전에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던 시대가 이제는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기계화 혁명이라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을. 그로부터 100년 후인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이 전기 에너지를 발명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는 거야. 컴바이어 벨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 당시에 우리 인류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란 말이지. 그로부터 70년 후인,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70년대에 소위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드려요. 이때부터 미국의 선도 기업들이 주도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ABC, 이런 기업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세상을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화 혁명에서 미국 그런 첨단 기업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그게 1974, 5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40년 후인 2015년도에 4차 혁명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해서 사물과 공간이 서로 융합되면서 초지능화되고 자동화되고 이걸 인간의 세상에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1차, 2차를 우리가 볼 때는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상이라고 보는 거야. 이때의 가치는 뭐냐 하게 되면은 물질과 자원을 소유하는 게 주요 엣지였단 말이지.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혁명이야. 가상의 세상이야.
이때는 정보와 관계를 누가 더 많이 공유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다 인간한테 좋은 거냐? 물론 좋은 점도 많은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게 인간들의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미래와 고용 그 리포트 보게 되면은 앞으로 2033년 5년 가게 되면은 현재의 직업군 중에 47개 직업군이 없어질 거라고 전망을 해요. 아주 파격적인 리포트를 낸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없어질 직업군이 도대체 어떤 직업군이냐?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변호사, 계리사, 회계사, 또는 그 전문 금융인 이런 직종의 고소득 직종이 없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AI가 다 대체할 수 있거든. 지금 미국 사회는요. 변호사가 미국 로봇, 그 AI 인고 로봇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더 정확한 변호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산운용업계도 AI가 운영하는 펀드들이 많아요. 그 로봇 어드바이저라는데 이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 하던 걸 AI 로봇이 대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 중에 어느 조립 라인은 완전히 그 AI 로봇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지금. 점점점. 그러니까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계 포럼에서 전망했듯이 앞으로 710만 개가 없어지고 21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일들 하셔야 될 때 이런 시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세대는 70년대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년 퇴직하고 인생 2막을 살지 않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세대였단 말이지. 매년 경제도 커지고 이런 시대하고 좀 다른 세대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AI가 주축이 되는 그러한 혁명적인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 몸이 부패 헬체에 평생 계셨던 뭐 아주 천재적인 양반이거든.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천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지금 AI 인공지능 너무 개발하는데 현 시점에서 멈춰야지 나중에는 하나의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유언처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이 AI가 막 발전하고 막 그러고 좋아하는데 한편에서는 그걸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이 바뀌는 것이 와튼 대학 마우르 기엔 교수가 쓴 2030 축의 전환. 이 책이 한 3, 4년이 나오는데 이제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자고 권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2030년부터 세상의 축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8개의 부분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저출산 문제, 새로운 세대의 등장, 새로운 중산층의 등장, 또 여성의 부의 우위 시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세 가지를 이제 관심 있게 말씀드리게 되면 2030년 가게 되면은 지금 젊은 밀레니얼 시대였는데 2030년부터는 시니어 세대가 다시 사회에 돌아온다는 그 전망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취업자 연령을 보니까요. 60대가 제일 많아.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순이야. 그게 1980년대는 깎고 그랬단 말이지. 20대가 제일 많이 하고 60대가 제일 적게 했다고. 오늘 신문 나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의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한다는 건데 이 책의 마우르기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을 합쳐도 앞으로 아시아권의 중산층을 못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중산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걸 전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2030년부터는 여성들의 부가 남성을 넘을 것이다. 이거 전망. 그러니까 여성 우위 시대가 된다는 거야. 지금 남성과 여성의 그 부의 비율이 한 6대4, 7대3밖에 안 된대. 근데 이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성의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걸 예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새로운 이제 뭐 소비 형태도 바뀔 거고 새로운 화폐도 막 나올 거고 또는 아주 파격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문화도 바뀔 거고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 책을 보면 저는 한 2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웠어요. 아주. 한번 꼭 읽어보실 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맨 왼쪽이 이제 1971년도에 우리 인구 구조의 피라미드 형태죠. 파란 게 남성, 빨간 게 여성인데 이때는 노인네들은 별로 없고 어린애들만 많은 그런 아주 활성화된 그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고. 요때 우리나라 지금 연금, 그 다음에 뭐 장기보험, 요때 설계된 거예요. 뭐 국민연금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때 2010년도 가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항아리로 바뀐 거야. 가운데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여기까지 괜찮단 말이죠. 근데 2050년 되게 되면 역피라미드로 바뀌는 거야, 인구 구조가. 어린애들은 없어. 노인애들만 잔뜩이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국민연금? 앞으로 30년, 40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못 받죠. 지원이 고갈되는데? 그 젊은 애들이 막, 그거를 기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내? 젊은 애들도 없는데. 그 혜택 받는 노인애들만 잔뜩 맡아야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젊은 애들은 국민연금 납부 거부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받을 때는 다 지원이 고갈될 텐데. 뭐 우리나라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려요. 인구 구조가.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어요.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 연령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령대는 뭐냐? 생산의 주력이면서 소비의 주력이란 말이야. 이 인구가 준다는 것은 전체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일본의 예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2026년 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31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소위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40년 가게 되면은 전체 노인 인구가 35%, 50년 가면 40% 노인 인구가 이렇게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왜 중요하냐? 일본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은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표시하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생산 가능 인구의 현황이고 실선의 경제 성장률이 가는 거라고. 근데 일본은 1980년도만 하더라도 매년 견조하게 4.5는 평균 4.5% 성장을 했어요. 경제 성장했단 말이야. 그랬던 것이 공교롭게 일본은 1992년도에 생산량이 감소세 전환돼. 그러니까 1992년부터 경제 성장이 급격히 하락을 해요. 이때 이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옆에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공교롭게 일본은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요. 일본의 부동산은 86년부터 91년까지 아주 폭등을 합니다. 집 한 번 사면 뭐 4, 5배씩 오를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대단한 어떤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게 92년 생산 가능 감소에 전환되면서부터 그렇게 폭락을 해요. 상업용 집가는 80%, 주거용 60% 이상. 아직도 회복 안 된 집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글로벌 경제가 수축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장기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팽창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정확히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게 뭔가 되면은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6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팽창기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 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그냥 여기저기 다 돼가지고 어디 갈까 고를 때고 매년 직장 들어가니까 매년 연봉이 오르고 진급이 막 되고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고 이런 시대.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마치고 인생이 뭐 하는데 이런 활동도 이제 할 수 있고 이런 세대가 이제 복된 시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거를 갖고 이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근데 문제는 근데 왜 그러면 전 세계 그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수축기로 접어들었느냐? 이런 그 금융회사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파동이 한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구나. 이때부터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2010년부터 글로벌 경제는 수축기로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번 모양을 잡으면 보통 20, 30년, 길게는 한 4, 50년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이런 수축기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더 간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까?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느끼는 것이 나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갖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 수축기 때는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날까? 여기 보면은 일단 그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져요. 노인만 잔뜩 많은 거야. 그다음에 기업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이제 고용도 불안한 거야. 취업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응? 여러 가지. 그 주택 문제. 지금 젊은 친구들 뭐 연극 들어가지고 집 사고 했는데 지금 금리 오르지, 집값 떨어지지,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좀 돈 좀 많이 하려고 이제 코인이고 주식 투자했다 다 날리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이런 사회적 불안이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려가 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